그다음에 선수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하는 거, 이건 이제 맞다는 거죠. 선수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6번에서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전세권자의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를 무수하지 말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0억에 이제 뭐 감정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10억에 낙찰될 물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A는 예를 들어서 9억에 낙찰 받고 1억을 인수합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 B 케이스는 반대로 1억의 낙찰을 받고 9억 원을 인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놈이 좋은가요? 무조건 B예요. 무조건. 말할 필요도 없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9억 원 인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거기 선수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9억 안에는 전세보증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수금액을 이미 정하고 들어가니까 100번 이쪽이라 얘기했어요. 봐봐, 무슨 9억에 낙찰받으면 9억에 대해서 취등록세만 해도 얼마인가요? 4.8%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럼 이 9억 인수한 것도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매번가에 넣어준다니까요. 경락융자도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경락융자는 요거 50%만 받는다고 해도 4억 5천원 받아야 되잖아요. 한 달 받든 두 달 받든 비용 들어가는데 이거는요 5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얘기하는데요. 이거 뭐 생생한 경험입니다. 또 동네 아주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제가 안 하는 게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컨설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컨설팅을 안 하는 하면 시끄러워요. 정신이 사나워.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만 알아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모르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그 양반들의 그 뇌 속에 뭐가 남았냐면 경매는 위험하다는 게 의식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억에 낙찰받고 1억만 인수를 한 요 물건보다 1억에 낙찰받고 9억을 인수하는 요 물건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이쪽이 더 좋다고 더 좋다니까요 얘기를 하면 어떤지 아세요? 저쪽에서 전화를 확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네.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말아먹으려고, 감아먹으려고 달라들고 그런다니까요? 작은 동을 안 해도 좋죠. 이게 결정적으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절대 이런 물건 임차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런 물건은 경쟁률이 높을 수가 없으세요. 선수들끼리 끝전에서 뭐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싸우지 2등하고 3등 차이가 뭐 몇천 차이 나고 이러지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진짜 굉장히 진지하게 경매 초보자한테 했다 그러면 인간관계까지 상할 수 있어요. 봐봐보세요. 예를 들어 요놈을 만약에 10억에 매각을 했다 가정을 해보세요. 요놈 10억에. 보세요. 9억 넣어서 1억 남은 거예요. 세금 무시하더라도. 그러면 수익률은 10%, 한 11%, 12%거든. 이런 나면 수익률이 100%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만약 제가 이제 서지로, 이렇게 네 분한테,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분한테, 우리가 좋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공동투자 한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자, 세금까지 합하니까 한 사람당 2억 5천씩 내. 10억이니까, 인수표. 그러니까, 요런 2,500만 내면 돼. 2억 5천 내가지고, 자, 나중에 끝나고 나면 2억 5천 투자해서 너 2,500 줄게. 그러면서 막 이제 공갈 치는 거지. 은행 이자 두 배, 은행 이자율보다 2배가 넘는데, 3배가 넘는데. 2억 5천 넣어 2,500 남으니까 세금 남으시다 10%니까 괜찮잖아요. 이쪽으로 올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2,500 넣고 2,500 줄 테니까 이쪽으로 붙을래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붙는 바보가 어떻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경쟁률이 훨씬 낮다니까요. 본판에 들어가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멀게 들으세요. 사실은 멀게 듣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니면 말고가 실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배당 요구한 선수인 세입자가 많은 물건이 좋은 게 아니라 선수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한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니까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시간 들여서 계속 하려니까 저도 살짝 피곤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이해하고 일단 배우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집어넣어놓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대세인지를 해보세요. 그럼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전액배당 받는 다가구나 근생주택 거의 21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물건들이 이런 놈이에요. 오박사내가 어떤 물건에 그 깡통 물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그 성남에 있는 4,620에 낙찰을 받았는데 장부 납부하고 나니까 6,500이 전세보증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 다 빼고 한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딱 그 구조가 그 얘기세요. 21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쭉 있는데요. 그럼 그놈 이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놈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선생님들 143페이지에 신림동 다가구 여기 이제 MPL 사가지고 공동투자 해가지고 명도에서 이제 임대한 다음에 이제 팔았어요. 현재 제가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는데요. 이놈이 제 기억으로는 그 서울대 앞에 녹두거리 거기 있는데 원룸 투룸하고 쓰리룸에서 전체 방이 51개가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임차인이냐면 147페이지까지가 임차인이에요. 거기 이제 우리가 그때 낙찰을 받을 시점에서 이제 12억 7천만 원이 저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총 보증금. 그다음에 이제 총 월세 금액이 350만 원이니까 이걸 그냥 일부 계산하면 3억 5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충 저희가 계산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한 16억 정도 문제인지 아시겠다. 기존의 보증금은 이제 명목상 보증금 12억 7천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가 356만 원이니까 그걸 이제 그냥 일부러 계산하면 350만 원 정도 하면 한 16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은요 MPL로 16억짜리를 제가 한석근이 같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투자 해가지고 MPL 사가지고 어디가 MPL인 줄 아시냐면 그 채권자가 제 3차 어쩌고 저쩌고 돼 있잖아요. MPL이네 이렇게 있어. 제가 이 채권을 샀어요. 그 뒤에 보면 채권 계약서 다 있는데 148페이지 봐보세요. 184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매수 제한장 2015년 5월에 매수 제한장 우 어쩌고 돼 있잖아요. 그게 우 어쩌고가 접니다. 제가 우리가 MPL 저기에 이용준 교수한테 이제 배울 것 중에 하나가 MPL 밀당하는 거. 근데 요즘 MPL 유동화회사의 차장들이 대충 매각 담당이 차장이잖아요. 이놈들이 귀신이어가지고 절대 안 돼. 그리고 설령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유동화회사 담당 차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 굉장히 유혹을 느껴요. 요놈을 삶아가지고 술도 좀 사먹이고 50만 원, 100만 원 찔러주고 좀 싸게 팔으라고 꼬드겨야지 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담당 차장도 그냥 월급쟁이야. 요 위에서 결제 안 받으면 절대 못 파는 거예요. 부장팀장이 다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코 같은 데 가면 상담실로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이제 저쪽에 차장인데 캐리어로 보면 대충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한 채권 회수팀 이런 데서 한 5년, 10년, 한 10년짜리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로는 한 35살, 40살 정도밖에 안 돼요.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충 삶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만 삶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유동화회사에서는 이미 얼마에 팔겠다고 내부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 이상으로 응해오는 놈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물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채권을 한 10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동화회사하고 밀당을 할 때요. 걔네한테 파는 채권이다 못 파면 이제 이제 우리 같은 저기 대보법인한테 팝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 팔겠습니다라고 딱 거기까지 합의가 됐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동화회사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얼마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물어본다니까 제가.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입장에서는 저놈이 얼마에 판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면 굉장히 고맙겠잖아요. 절대 안 해요. 30분 얘기를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사겠다는 사람 쪽에서 예를 들어 한 10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다고 이제 가격을 저쪽에다가 유동화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놈이 그 가격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선생님들이 내가 10억에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놈이 그러세요. 내일이라도 도장도 들어오세요 하면 선생님들은 바가지 쓴 거예요. 그 물건의 그 회사는 11억 정도면 팔려고 이미 내부 가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12억에 사도 될 것 같아. 내가 12억에 산다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이제 호구 잡거든. 유동화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저쪽 친구가 막 반색하면서 어서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더 통화를 하시면 안 돼요. 얼른 그러면 제가 우리 내부팀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얼른 전화를 끊고 내가 왜 쟤한테 사랑을 받지라고 의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다 내놓고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내일 도장 들고 가면 저쪽에서는 한 1억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11억에 팔기로 했는데 10억에 사준다는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10억에 계약서 쓴다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동화 회사 직원들도 인센티브 받잖아요. 많이 받아요.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그럼 3번만 하면 집에서 쫓겨나세요. 143페이지에 보면